여러분, 단종은 세조한테 죽임을 당한 건 맞을까요? 그런데 조선왕조실록 어디에도 세조가 직접 단종을 죽여라 명령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단 한 줄도요. 그렇다면 17살 어린 왕을 죽인 진짜 손은 누구였을까요? 일부 역사학자들이 주목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세조가 망설이고 또 망설이는 동안 그 옆에서 가장 냉정하게 상황을 계산하고 있던 한 여인. 17살밖에 안 된 어린 왕을 죽음으로 이끈 손이 사실은 바로 그 곁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여인의 손이었다면요? 바로 정의왕후 윤씨입니다. 정의왕후는 조선을 움직인 유일한 권력자가 되었을까요? 한국사 충격실록과 함께 그날 그 사람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지요. 때는 1452년 세종대왕이 승하하고 문종마저 짧은 재위 끝에 세상을 뜬 직후였습니다. 조선의 왕좌에는 12살의 어린 소년이 앉았지요. 바로 단종이었습니다. 단종의 이름은 홍위, 문종의 외아들로 태어나 어머니 현덕왕후마저 출산 직후에 잃은 아이였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그 용상은 너무도 컸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그 거대한 자리에 파묻히듯 앉아있을 때 조정의 신하들은 각자의 속셈을 품은 눈빛으로 그 어린 임금을 바라보았지요. 어린 단종에게는 어머니도 없었고 외가도 힘이 없었으며 아버지마저 일찍 떠나버린 터라 조정에는 단종의 편이 될 든든한 배경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버팀목이 되어준 것은 좌의정 김종서와 황보인 같은 원로 대신들이었지요. 이들이 단종 곁에서 국사를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왕궁 바깥 어딘가에서 한 남자가 이 상황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자 단종의 큰아버지였습니다. 수양대군은 문무를 겸비한 인물이었고 그 기계와 야심만큼은 조선 팔도를 압도하였지요. 그러나 아무리 탁월해도 왕의 자리는 적장자에게 돌아가는 법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그것을 알면서도 왕좌를 향한 갈망을 좀처럼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항상 함께 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정의왕후 윤씨, 수양대군의 부인이었습니다. 1430년에 태어난 윤씨는 파평 윤씨 가문의 딸로 수양대군에게 시집을 와 조용히 그 남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윤씨의 눈은 언제나 한 발 앞을 내다보았고 그 머리는 어지간한 사내들보다 훨씬 냉철하게 상황을 계산하였지요. 수양대군이 때로 감정에 휩쓸릴 때 윤씨는 오히려 더 차가워졌습니다. 남편의 분노를 식히고 남편의 계획을 다듬고 남편이 포기하려 할 때 다시 그를 세우는 것이 바로 윤씨였습니다. 역사는 이 시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53년 음력 10월, 조선의 밤하늘이 유독 어둡게 가라앉던 그날, 수양대군은 드디어 행동에 나섰습니다. 계유정난이라고 불리는 그날의 사건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의 무리는 한밤중에 좌의정 김종서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철퇴 소리가 어둠을 갈랐고 김종서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지요. 이어 황보인과 조국관 등 단종을 지지하던 대신들이 속속 제거되었습니다. 불과 하룻밤 사이에 조정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혀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밤, 수양대군이 칼을 들고 밖으로 나갈 때 사택에 남아있던 윤씨는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훗날의 행적을 보면 그 밤 윤씨는 두려움 속에서 떨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히려 그 밤이 오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수양대군이 돌아왔을 때 윤씨는 그 결과를 냉정하게 확인하고 다음 수를 생각했을 테지요.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은 영의정 자리에 앉아 조정의 전권을 장악했습니다. 단종은 여전히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권력이 없는 허울뿐인 왕이 되어 있었지요. 어린 단종의 눈빛은 나날이 지쳐갔습니다. 공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단종의 눈에는 큰아버지 수양대군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을 지켜주던 신하들이 모두 사라진 데 대한 용상에 앉아 있어도 단종은 이미 왕이 아니었습니다. 1454년 단종의 나이 14살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상대는 열양부 원군 송현수의 딸 정순왕후 송씨였습니다. 혼례 마당은 화려하였지만 두 아이의 얼굴에는 어른들의 잔치에 억지로 물려온 듯한 불안함이 가득하였지요. 단종과 정순왕후는 그렇게 어린 나이에 서로를 붙들고 낯선 세상을 버텨나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의 혼례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양대군은 마침내 조카에게서 왕위를 받아냈습니다. 단종이 양위를 선언한 것이었지요.
양위라고 하였지만 이것이 진정한 자의적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은 당시 어린 단종의 상황을 생각하면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1455년 수양대군은 마침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세조입니다. 세조가 왕이 되었을 때 단종은 상황으로 물러났습니다. 궁궐 안에 머물기는 하였지만 그 존재는 세조에게 끝없는 불안의 씨앗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전왕, 그것도 적통을 이어받은 문종의 아들이라는 명분이 단종에게 남아있는 한 뜻있는 신하들이 단종을 내세워 세조를 흔들 수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1456년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등 집현전 출신의 신하들이 단종 보기를 꾀하였습니다. 역사에서 사육신이라고 불리는 이들이지요. 이들의 거사 계획은 밀고로 인해 발각되었고 관련자들은 모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 처형의 참혹함은 훗날까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지요. 사육신 사건 이후 세조는 더욱 강하게 단종을 압박하였습니다. 1457년 단종은 마침내 노산군으로 강봉되어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노산군, 임금의 지위도 왕자의 예우도 아닌 그저 평범한 종친의 칭호로 불리며 먼 산골로 쫓겨난 것이었지요. 단종이 영월로 떠나던 날, 어린 정순왕후는 궁궐 문 밖에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아야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것이 마지막인 줄도 모른 채 헤어졌습니다. 영월 청령포는 삼면이 강으로 막힌 외딴 땅이었습니다. 봄이면 강물이 넘쳐 섬처럼 고립되는 그 땅에 단종은 소박한 거처 하나를 얻어 머물렀지요. 17살의 소녀는 날마다 강가에 나와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서울 방향으로 뻗은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정순왕후와 자신이 함께하였던 짧은 날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새벽이면 기러기 울음이 청령포의 물 위를 가로지르고 단종은 그 소리에 홀로 잠을 깼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끔 찾아오는 호송관리들은 단종에게 무릎조차 꿇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 시절 세조 옆에서 가장 냉정하게 상황을 지켜본 사람은 역시 정의왕후였습니다. 세조는 단종을 죽이는 문제에 있어서 내내 망설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카를 죽인다는 것, 그것은 아무리 냉철한 군왕이라도 쉽게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세조는 단종이 영월에 살아있는 채로 유배 생활을 마치길 원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 바람을 허락하지 않았지요. 1457년 단종의 숙부인 금성대군이 경상도 순흥에서 순흥부사 이보음과 함께 단종 보기를 꾀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금성대군이 단종에게 밀서를 보내 거사를 준비하였다는 것이 발각된 것이었지요. 이 사건은 세조에게 결정적인 경고가 되었습니다. 단종이 살아있는 한 단종을 명분으로 내세운 반란의 불씨는 절대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또다시 확인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역사는 흥미로운 장면을 품고 있습니다. 실록의 행간을 꼼꼼히 읽으면 단종에게 사약을 내리라는 결정이 세조의 독자적인 명령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정황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조실록은 이 과정에서 정의왕후의 역할을 직접적으로 기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을 폭넓게 살피면 정의왕후 윤씨가 수렴청정을 시작한 이후의 국정처결 방식과 이 시기, 단종 처리 과정에서 드러나는 냉혹한 판단력이 너무도 닮아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조는 평생 단종과 관련한 문제에서 내적 갈등을 보였던 데 반해 정의왕후는 어떤 상황에서도 권력의 안정을 가장 우선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언제나 신속하고 단호하였지요. 정의왕후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의왕후 윤씨는 단순히 수양대군 곁에서 내조만 하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1463년 세조가 왕위에 오른 이후에도 정의왕후는 조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 세조와 깊이 의논하는 파트너였습니다. 세조가 병석에 눕는 날들이 늘어나면서 정의왕후의 역할은 더욱 커졌지요. 1469년 세조가 승하하고 예종이 즉위하였습니다만 예종 역시 즉위한 지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정의왕후는 자신의 손자인 성종을 왕으로 세우고 수렴청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성종의 나이 13살이었지요. 이 수렴청정은 무려 7년간 이어졌습니다. 그 7년 동안 조선의 국사를 실제로 이끈 이는 정의왕후였습니다. 정의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는 방식을 보면 이 여인이 얼마나 뛰어난 정치적 감각을 가졌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정의영후는 신하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종합하여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문제에서는 신하들이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에 상관없이 자신의 판단을 관철시켰지요. 조정 대신들도 발 뒤에 앉은 이 여인의 결정에 함부로 반대하기 어려웠습니다. 바로 이 정의왕후가 세조 재위 시절 단종 문제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 역사학계의 오래된 논의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조는 단종을 직접 죽이는 것을 끝까지 망설였습니다. 단종에 대한 처분을 논의하는 대신들에게 세조는 여러 차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회의를 중단시켰다는 기록이 있지요. 반면 정의왕후는 권력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감정보다 이성을, 친족의 정보다 국가의 안정을 택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실제로 훗날 성종대에 정의왕후가 수렴 청정을 하면서 내린 결정들은 그 성격이 매우 단호하고 실용적이었습니다. 정의왕후가 세조 곁에서 단종의 처분을 강하게 권유하였을 가능성은 그녀의 성품과 그 이후의 행적을 돌이켜보면 결코 낮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단종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였을까요? 1457년 음력 9월 금성대군 사건이 처리된 직후 조정에서는 단종에 대한 처분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의금부의 관리들이 영월 청령포로 내려갔고 단종에게는 사약이 전달되었습니다. 그 사약을 받은 날 단종의 나이는 불과 17살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없이 홀로 먼 산골에서 죽어간 왕 단종. 실록에는 단종이 스스로 목을 메었다라고 기록된 부분도 있고 사약을 마셨다는 기록도 함께 전해집니다. 어느 것이 사실인지는 지금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결정이 내려진 데에는 세조의 망설임을 넘어선 누군가의 단호한 결심이 작용하였다는 것이지요. 단종이 죽은 뒤 영월 고을의 백성들조차 단종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를 지낼 용기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역적의 시신을 거두면 자신도 죄인이 되는 시대였으니까요. 그 두려운 침묵 속에서 영월 호장이었던 어몽도가 목숨을 걸고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였습니다. 어몽도는 단종의 시신을 지게에 짊어지고 언덕을 올라 묻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고두고 영월 사람들의 입에서 전해 내려왔지요. 훗날 숙종 임금 때 어몽도는 공신으로 추증되었고 단종도 마침내 복위 되었습니다. 무려 240년이 지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단종의 무덤은 장릉이라는 이름을 얻고 오늘날도 강원도 영월에 고요히 자리를 지키고 있지요. 다시 정의왕후 이야기로 돌아옵시다. 정의왕후가 단종을 죽인 배우라는 주장을 어떤 근거로 바라봐야 할까요? 역사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논거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세조의 성격적 한계입니다. 세조는 냉혹한 정치가였지만 피를 나눈 혈육에 대해서는 끝까지 감정적 갈등을 보인 인물이었습니다. 단종을 유배 보낸 이후에도 세조는 단종에 대한 처분을 직접 지시하기를 꺼렸고 신하들이 단종의 처결을 주청하는 자리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세조의 내면에는 조카에 대한 죄의식이 깊이 새겨져 있었던 것이지요. 이 죄의식은 세조가 말년에 피부병으로 고통받으며 불교에 귀의하고 원각사를 세우는 등의 행적으로도 이어집니다. 왕좌를 빼앗은 것도 모자라 죽음까지 명하기에는 세조의 손이 떨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정의왕후의 정치적 계산법입니다. 정의왕후에게 단종의 존재는 무엇보다 위험한 변수였습니다. 살아있는 정통 왕위 계승자, 충신들의 복위 운동이 한번 일어난 데 이어 금성대군까지 가담한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종을 살려두는 것은 세조의 권위와 왕실의 안전을 끝없이 위협하는 일이었습니다. 정의왕후는 그 위험을 끊어내야 한다고 판단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세조에게 전달하고 세조의 결단을 이끌어낸 것이 정의왕후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이것이 역사적 사실로 완전히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정의왕후가 단종의 사살을 명하였다거나 권유하였다는 기록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록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 없었다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조선시대의 실록은 왕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되었으며 왕비나 대비의 정치적 개입은 종종 기록에서 지워지거나 간략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정의왕후의 정치적 역할이 수렴청정 이전에도 실질적으로 작동하였다는 것은 그녀의 수렴청정 시기, 국정장악력을 보면 자연스럽게 짐작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처럼 능숙하게 국사를 운용하는 능력이 갑자기 생기지는 않으니까요. 정의왕후는
1483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54세였지요. 그 죽음 앞에서 정의왕후는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평생을 권력의 정점에 서서 나라를 쥐락펴락하였던 그 여인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단종의 그 텅 빈 눈빛을 떠올렸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왕실을 지켜냈다는 자부심만이 가슴에 가득하였을까요? 역사는 그 순간의 정의왕후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물음만이 500년을 넘어 지금도 남아있지요. 단종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 한편이 저려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마저 어린 나이에 떠나보내고 왕이 되었지만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사랑하는 왕비와도 생이별을 하고 먼 산골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한 그 소년. 단종의 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였습니다. 권력 앞에서는 혈육도 없었고 충성도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의 가장 중심에서 가장 단단하게 살아남은 사람은 정의왕후였습니다. 정의왕후는 남편 세조가 이루어 놓은 권력 위에서 아들 예종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에도 손자 성종을 통해 다시 한번 조선의 최고 자리에 올랐습니다. 역사는 그 여인을 현모양처라고도 냉혹한 정치가라고도 기억합니다. 두 개의 얼굴을 동시에 가진 존재, 그것이 정의왕후 윤씨였습니다. 단종의 원호는 영월에 남아있다고도 전해집니다. 죽은 뒤에도 오래도록 무덤조차 돌봐주는 이 없이 버려져 있었던 그 어린 왕의 한이 땅에 스며들 것이라고 영월 사람들은 대대로 이야기하여 왔지요. 그래서였을까요? 영월에는 단종에 얽힌 전설이 유독 많이 전해집니다. 한 맺힌 귀신 이야기, 달 밝은 밤 청령포에서 들리는 울음소리, 장릉 앞을 지나는 까치떼의 기이한 행동 같은 이야기들이지요. 살아서는 권력에 짓눌렸고 죽어서도 오랫동안 잊혀진 왕. 그 단종이 마침내 역사 속에서 제자리를 되찾은 것은 240년이 지난 숙종 24년 1698년의 일이었습니다. 숙종은 단종을 왕으로 복위시키고 정순왕후 역시 왕비의 지위를 되찾게 하였습니다. 뒤늦었지만 역사는 그렇게 스스로를 바로잡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종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은 단순히 수양대군, 즉 세조 한 사람의 욕망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수양대군보다 더 냉철하게 권력의 생존 법칙을 이해하고 있던 정의왕후 윤씨가 있었습니다. 세조가 망설일 때 정의왕후는 결단하였습니다. 세조가 감정에 흔들릴 때 정의왕후는 계산하였습니다. 역사의 무대 앞에 선 것은 세조였지만 그 막 뒤에서 대본을 쓰고 있던 이는 정의왕후였을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권력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은밀하게 작동합니다. 단종의 죽음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왕좌 곁에서, 남편의 곁에서, 역사의 가장 어두운 그늘 속에서 정의왕후는 조선의 운명을 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의왕후는 왕실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을 위해 어린 조카를 희생시킨 냉혹한 인물이었을까요? 역사의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물음을 계속 던지면서 과거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이처럼 역사가 숨겨온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도 교과서 밖의 조선 역사, 그 놀랍고 생생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사 충격실록이었습니다.